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한동훈 총선 역할론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비대위원장 임명을 두고서 이견을 보였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중요한 자산인데 지금 쓸 거냐, 아꼈다 나중에 쓸 거냐, 보석이면 지금 당장 써야 되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걸 뭐 아꼈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주장이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우리 당의 보석 같은 존재다. 다음 총선에서라든가 또 다음 대통령 선거라든가 우리 당의 큰 역할을 맡기려고 하면은 말하자면 여의도에 착륙하는데 하드랜딩이 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기체가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선대위원장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신중론이었죠. 네, 정리하자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차기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의견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겸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한동훈 법무장관 앞으로 어떤 역할 맡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은 거의 결정이 됐고요. 33명이 발언을 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비대위원장에 찬성했습니다. 네.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것이고 이미 이런 결과가 한동훈 장관에게 직간접으로 저는 통지가 됐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일단은 선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일부의 의견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봐서는 대단히 한가한 주장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10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됩니다. 물론 야당이 탄핵 소추권도 갖게 되지만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해서 다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데 네. 그러니까 아껴뒀다가 선대위원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 나중에 쓰자고 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이 6.25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낙동강 전선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지면 끝인데 네.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으니까 그때 쓰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준결승에서 지면 끝인데 나중에 결승전이 있으니까 손흥민 쓰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번에 쓰고 선대위원장을 내년 2월이나 3월에 또 임명할 테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사람들 포함을 시켜서 공동선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되죠. 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인들은 비대위원장하고 네. 선대위원장하고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겸한 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선대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응원단장 정도로 당대표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엄연하게 구분이 되고요. 선대위원장으로든 비대위원장으로든 한동훈 장관이 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남았다면 이제 절차와 과정 이런 정도로 남았고 아마 당에서는 급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투수로 한동훈 장관을 생각하고 네. 아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양새를 갖춰서 급작스럽게 오게 되면 원래 깜짝 출세가 위험하듯이 이 급작스럽게 내리꽂는 식으로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권위와 이런 어떤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석회의라든가 투표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라든가 최대한의 모양새를 갖춰서 오는 그런 절차만 남았다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 연석회의 그리고 비상의원총회,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이어서 내일은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서 추가 의견 수렴을 마친 뒤에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이 전당대회 수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철저하게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보고요. 내부 판단은 이미 다 여권 핵심 지도부는 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상임 고문단 회의를 하는 것은 일종의 요식 절차다.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끝났다. 이미 이런 것을 통지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신이 가능성이 50대 50이라면 조심스러워서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굳어졌고 예. 이미 분위기를 통지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저런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이미 한동훈 장관으로 결론은 났고 요식 절차상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저 동의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깜짝 출세 말하자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지금 당대표를 겸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쥐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큰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이 권위와 신뢰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정치 초선도 아닌 이런 사람이 와서 그런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래서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고 여론조사로 추대하는 모양새로 꽃단장을 해서 이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이 결정에 따르는 그런 것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윤바타란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윤바타란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인사권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윤바타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불식시킨가 그런 고민 끝에 급작스럽게 임명하기보다는 이런 충분한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부에서 당에서 원해서 내가 가는 그런 추대 형식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추대 형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는 직접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참석을 위해서 국회를 왔는데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제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세상 모든 길이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놓고 한 장관이 아직까지 비대위원장직과 관련한 어떤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정치 참여를 시사한 것 아니냐. 이 발언이 정치 참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미 수락하는 뜻을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에서 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 아바타 이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맹종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회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벌써 그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나는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맹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첫 번째 위기이자 시험이 12월 28일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통과시키면 며칠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둘러싸서 여야 간의 커다란 논란과 공방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연말 연초 아마 새해 설날의 최대 화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 겨냥을 해서 이미 한동훈 장관은 머릿속에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그림을 다 그리고 있다고 봐요. 네. 맹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독소 조항이 있고 악법이고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을 골랐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그것은 그거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도 있잖아요. 틀림없이 김건희 특검법하고 연결해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그 사건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무장관 출신이에요. 근데 명품백 수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어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모른 척 덮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맹종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 정면 돌파라고 하는 방법은 일단은 대통령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니까 함정 취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영상도 있고 벌어졌으니까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과도 하고 김건희 여사도 대국민 사과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건너뛰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에게 맹종하지 아니하고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나는 홀로서기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미 다 머릿속으로 계산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취재진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한다는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구도 나는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진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할 말은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각을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지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편의 시각에서는 검사라는 검사 동일체 원칙의 상하 관계가 군대 같은 그런 조직에서 서로 간에 선후배 사이에 일을 해왔고 또 오늘의 한동훈 작품은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인사권과 의중이 포함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과연 윤석열을 밟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이 6.29 선언을 할 때 말하자면 전두환 전임자를 밟고 6.29 선언이라는 국민적인 영혼이었던 직선제 개헌을 얻어냈을 때 국민적인 환호가 굉장히 컸고 2인자에서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과정을 갔거든요. 지금 이런 현안들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기대처럼 그런 식으로 해낼 수 있다면 새로운 국민의힘에도 하나의 기회가 되지만 본인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살아왔고 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사실상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같이 한 사람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비유를 해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관계다. 자기 후계자로까지 거론이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 검사로서 검찰에서 쭉 윤석열 대통령의 옆에서 성장을 해오고 교감과 신뢰를 획득한 것은
현재까지의 한동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건이죠. 그런 게 없으면 지금의 한동훈이 없죠. 그런 게 없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그것은 오늘의 한동훈까지의 조건이고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판단할 때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일단 수락을 하면 내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만 하고 그 행동을 해야만 자기가 살아날 수 있고 홀로서기를 해야만 자기가 차기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저는 그래서 맹종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그런 어떤 한동훈의 변화를 시사하는 네. 하나의 발화점이고 본인이 그걸 운명적으로 느낄 겁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고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도 죽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앞으로 상당한 교감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권이 살기 위해서라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100석 이상을 얻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폭넓은 홀로서기 대립각의 공간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당정 관계가 수직적인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당정 관계의 변화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게 핵심이죠. 강서구청장 참패의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김태우를 공천을 대통령실에서 강행을 했는데 네.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아무런 다른 이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그걸 수용을 해서 거기에 올인했다가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잖아요. 많은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반감이 17%포인트 차이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첫 번째 과제로 어떤 수직적 예속적 당정 관계의 타파 그것이 첫 번째 현실로 드러나는 게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이 논란의 돌파고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액션을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 대통령도로 아니 좀 윤석열 대통령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함정 취재는 함정 취재대로 본인의 억울함과 이런 것을 비판을 하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본인도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도록 대통령이 만드십시오라는 건의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하도록 만들 겁니다. 네. 하도록. 그 건의가 먼저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대통령실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6.29 선언도 네. 노태우 대통령 쪽으로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야 양쪽이 산다는 거를 양쪽이 다 알고 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 되면 당정 관계가 확 바뀔 것이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역량 검증이 아직 안 네. 됐습니다. 정치는 머리로도 하지만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애정, 자기 희생, 열정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권력의 자리에 누가 앉혀줄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응집 내지 이런 회복 그 권력을 말하자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네. 자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은 검사라는 그런 갑중의 갑의 자리 그리고 장관 이런 자리에 계속 타인에 의해서 꽃가마를 태워준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으나 네. 한 번도 제대로 시험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말하자면 이러한 자생력이 요구되는 또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이런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는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장관으로서 엄정 중립적으로 잘했다면 특정 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간다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왜냐하면 장관은 국민 전체를 보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특정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간다. 그것도 지금 장관직도 물러나지 않고 그건 편향된 법 집행을 한 결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국힘당에서는 너무나 급박하고 또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런 분을 모셔야 살아난다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가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첫 실험대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한동훈 장관 추대 움직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만 동시에 오히려 한 장관이 나오면 오히려 좋다, 땡큐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권 심판론이 강화될 거다라는 건데 자, 한동훈 비대위가 민주당의 호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한동훈 장관의 역량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런 여러 현안들을 극복하고 당정 관계도 수직의 수평 관계를 하고 지금 얘기처럼 대통령을 사과시키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수용할 만한 그런 타협안을 만들어낸다면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높아질 것이고 또 국힘당은 상당한 이반대 민심을 되돌려 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아바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레벨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직 관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것 봐라 해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악재와 호재는 한동훈 역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 장관 역량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핵심은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의 경험은 없지만 뭐 국회의원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럼 경험이 많은 홍준표 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왜 선거에서 참패하고 대표직을 물러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국회의원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을 만들어서 프랑스의 대통령이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여의도 문법에 갇혀버리면 전임 대표들의 전철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미경험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국민의힘이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 홀로서기 여기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매진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희망과는 달리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럽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 필수기 때문에. 안 하면 망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공식화는 과장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 창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신당 창당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오면서 민주당이 쇄신하면 신당 창당을 접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쇄신할 문제지 나하고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던 점과 고려하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제동이 걸렸다. 이낙연 전 대표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약간 반응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스텝이 꼬인 그런 모양새죠.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인사들이 네. 지금 신당을 창당하거나 현재 민주당을 깨고 나가는 것은 정말 당을 공멸로 가는 분열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대표를 지낸 사람이 가서 신당을 창당해서 말하자면 경쟁자가 된다는 것은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런 큰 화두를 오히려 분산시키고 또 당대표로서 있었던 당을 깨고 나갈 명분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는 주변의 만류가 저는 크다고 보고요. 본인도 지금 아마 자기의 행보를 되돌아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내셨는데 그런 조건들 제가 볼 때는 좀 당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조건을 내세워서 이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정말 아리송한 이런 행보가 거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리송한 행보가 거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움직임을 중단하라 이렇게 초선 의원 중심으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른바 연판장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조롱과 모욕, 압박과 억압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17명까지 그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뭐 대단한 것이죠. 이낙연 대표는 저는 슬슬 퇴로를 찾고 있다고 봅니다. 유턴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이라는 이런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의원들 117명. 그리고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민주당 내 최다 이 의원 그룹에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나섰죠.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위원장들의 모임에서는 헛된 정치적 욕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낙연 신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인데 호남에서 5선을 했는데 이낙연계의 대표적인 광주의 이병헌 의원이 네.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호남의 민주당의 상임 고문단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무원이고 이낙연 신당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어요. 아니 신당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창당 모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개 지역의 당을 지구당 대회도 해야, 창당 대회도 해야 되고 중앙당 창당 대회도 하고 사람을 모아서 창당 대회를 해야 되는데 신당을 만들면 대체로 그 모임이 대단히 열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명분이 뚜렷해서 그 열기 하나 가지고 신당을 만드는 건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낙연 신당 모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열기가 있겠습니까? 냉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아는데 퇴로를 찾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도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유턴할 수 있는 명분이 거의 없어요. 통합 비대위원을 만들어라. 네. 그 이재명 대표 당신 사퇴하고 이것은 이 대표가 할 리도 없지만 많은 민주당원들이 생각하기에 갑자기 뜬금없는 주장이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대표한테 사퇴하라는 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퇴로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의 집에 찾아가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안 만나줬지만 기다리면서 하는 액션 네. 이런 것이 노무현 후보가 크게 이제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민심을 얻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로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극적으로 만나서 꽤 장시간 당내 모든 문제에 가서 얘기를 하고 대신 이 마지막에는 예를 들자면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 그다음에 당 공천의 공정성 네. 이런 것을 보장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 정도가 퇴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아주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와서 긴 시간 좀 회동을 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행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면에서 꽤 과감한 액션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24일간 단식을 한 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재판정에서 자신의 측근한테 다가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포옹을 한 거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액션의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을 굽히든 안 굽히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플러스면 플러스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왜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갈 가능성이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정확하게 전망을 잘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총선거라는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서
서로 말을 안 듣더라도 끝까지 잡아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 그런 모습들을 언론에 노출시킬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연판장 이런 문제가 본인에게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117명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린다는 그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전투력을 내세워야 되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이라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정말 엄중하게 잘 살펴야 되는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지난번 2021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 발언 나왔을 때도 그때도 네. 아주 대통령 후보로서 승승가도를 달리고 그런 무렵에 지지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덜컥수를 낳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행위,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면 그대로 지지나 반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